예,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가 한국에 돌아오면서 국정농단 수사의 마지막 퍼즐 조각이 맞춰질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한편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의 임명 동의안 오늘 우여곡절 끝에 통과됐는데요. 전문가들과 함께 보다 자세한 내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홍국 경기대 겸임교수, 차명진 전 새누리당 의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정유라 씨 얘기부터 좀 해보겠습니다. 물론 정유라 씨가 쏟아냈던 오늘의 말들은 예상 가능한 수준이었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 태도라고 해야 될까요? 그게 참 저는 어머니를 많이 닮았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는데 일단 두 분께 좀 어떻게 보셨는지 좀 짧게 들어보겠습니다. 차 의원님부터 말씀해 주시죠. 일단 정유라 씨 얘기하는 게 몰랐다라는 예. 얘기가 전반적인 표정이나 그다음에 화법을 보면은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상당히 알고 예. 내가 어느 정도로 얘기해야 되겠다라는 것을 준비해 온 것 같은데 예. 다만 이제 제가 정유라 씨 얘기하고 싶은 얘기는 본인이 사실은 최순실 국정농단의 단서 아니었습니까? 그리고 저는 자기 어머니의 그 국정농단의 최대 수혜자가 사실은 최순실의 최대 수혜자가 정유라죠. 예를 들어서 2대 부정 입학이라든가 삼성 승마 지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본인이 알면 예. 그건 알 거라고 보는데 안다면은 예. 사실 현재 글쎄 법으로는 재단되지 않을지라도 예. 앞으로 사회생활을 하고 하는데 두고두고 본인에게 이게 짐이 될 거니까 차제에 본인이 이런 상황들을 알고 좀 아는 거를 제대로 얘기를 해서 예. 자신이 입었던 그 과거에 대해서 좀 일말이라도 좀 반성하는 그런 예. 모습을 국민들께 보여줘야 되지 않나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바람까지 말씀해 주셨는데요. 김홍국 교수께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해외에 도피한 245일 만에 그리고 올해 1월 1일 덴마크 올보로에서 아주 파카 두꺼운 입고 체포되는 장면 기억하실 텐데요. 예. 150일 만에 이제 들어왔습니다. 그동안에 충분히 준비할 시간이 있었고요. 과거에 재판에서도 그런 대화를 했었지만 굉장히 준비돼 있었고 답변에 있어서도 굉장히 어떤 생각을 하면서 꼬투리를 잡히지 않는 발언을 계속해서 하는 예. 굉장히 신중하고 조심하면서 빌미를 주지 않기 위한 다시 말해서 모든 책임은 어머니와 박 전 대통령에게 돌리면서 본인은 여기서 책임을 최대한 면탈하기 위한 다시 말해서 변호인과 사전에 충분히 준비가 됐었고 예. 들어오기 전에 충분한 기간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답변을 통해서 본인은 이런 사안에서 빠져나가려고 하는 그런 아주 모습들이 잘 보였고요. 국적기 탈 때 체포되는 순간만 약간 시무룩했지만 나머지 표정에서는 의외로 여유롭고 뭔가 준비된 듯한 그런 모습을 보면서 예. 정유라 씨가 얼마나 사실은 어머니와 좀 똑같은 모습, 닮은 꼴인지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앞서서도 얘기를 해주셨는데 모든 혐의를 어머니의 책임으로 돌리고 잘 모른다, 나는 억울하다 이런 입장을 취했는데요. 검찰 조사에서는 어떤 태도를 취할 것으로 예상을 합니까? 검찰 조사에서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예. 이미 변호인들의 조력을 사실은 거의 완벽하게 입을 맞췄다고 봅니다. 대신에 정유라 씨의 그동안의 특성을 봤을 때는 굉장히 뭔가 자신의 얘기를 하고 싶어 하고요. 또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 자신의 판단도 명확합니다. 과거 2014년에 어머니와 이런 관계에서 거기서 단독으로 기자회견도 하려고 그랬고요. 그동안 보였던 이런 언어의 사고방식이라든가 말하는 화법도 굉장히 이 자신감에 차 있거든요. 예. 그렇다 보면 검찰 조사에서는 이제 여러 가지 조사가 이루어질 겁니다. 현재는 지금 업무방해인데요. 나머지 뇌물수라든가 또 외압 일반출이라든가 다양한 상황들이 재산의 해외 도피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추궁이 들어가고 독일에서 했던 답변들 또 덴마크에서 했던 답변들 있지 않습니까? 예. 이런 부분에서 뭔가 허점을 보일 때 검찰의 조사는 만만치 않을 거다. 그런 측면에서는 저는 앞으로 여러 가지 상황이 전개될 수 있지만 그러나 일단은 충분히 준비돼 있고 이 현재 어머니와 변호인 그리고 박 전 대통령의 변호인들까지 전체가 어떤 네트워크로 연결돼서 정유라 씨의 그런 답변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점에서 검찰이 어느 정도 이 상황을 밝혀낼 수 있을지 검찰의 역량을 저는 주목해보고 싶습니다. 네, 차 의원께도 같은 질문 드릴게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부인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의외로 검찰의 고강도 수사 앞에서 조사 앞에서 럭비공 같은 성격으로 또 알려지고 있기 때문에 허점을 드러낼 수도 있지 않을까요? 글쎄 이제 제가 볼 때 이제 본인이 준비해 온거나 지난번에 덴마크에서 기자들하고 기자회견 할 때 한 예. 내용 얘기를 좀 들어보면 예. 그때 이런 얘기를 했죠. 어떤 엄마가 이 계약서에 스티커를 딱딱딱 붙여서 거기다 자기는 사인만 했다. 이 정도로 아주 영악하게 예. 빠져나간 걸 보면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네. 제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사실 최순실 씨의 어떤 그 사생활에 관한 여러 가지 증거들이 있어요. 녹음. 예. 우리가 고영태 녹음이라고 그러죠. 예. 그 녹음에 보면은 예. 사실은 그 고영태 씨와 정유라 씨 등이
함께 어울려서 왔다 갔다 한 그런 이 부분들이 다 나와요. 예. 그래서 이제 검찰에서 그런 부분들을 좀 충실히 확보를 해서 예. 아까 정유라 씨한테 좀 추궁을 하면 정유라 씨가 또한 본인이 이 국정농단의 지금 최고 단서라는 예. 거, 이 나라를 더 힘들어 놓은 출발점이라는 걸 좀 인식도 좀 시키면서 예. 하면은 좀 내용들이 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기대해 봅니다. 예. 자, 그리고 정유라 씨의 어머니 최순실 씨가 오늘 입시 비리, 학사 비리 혐의로 징역 7년을 구형을 받았습니다. 일단 적당한 형량이라고 보세요? 일단은 국민들의 분노의 크기에 비한다면 정말 낮은 형량이고 더군다나 대한민국의 명문 정말 여성들을 키워왔던 그런 이화여대를 송두리째 망가뜨렸지 않습니까? 예.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사실은 굉장히 낮다라고 국민들께서 느끼실 겁니다. 특히 이제 최경희 전 총장 5년 그리고 남궁곤 처장 같은 경우 4년을 받았지 않습니까? 예. 그렇다면 거기에 형량을 비교했을 때는 사실은 전체의 몸통이고 모든 사안의 출발이자 정말 이화여대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이런 학사 시스템에 대해서 정말 국민들이 분노를 샀던 이런 측면에 비하면 사실은 낮아 보입니다. 그럼에도 예. 불구하고 사실은 현재 한 가지 이화여대 학사 비리뿐만 아니라 나머지 네. 세 가지 뇌물죄라든가 직권남용 등 나머지 또 세 가지 재판을 더해서 예. 네 개 재판에서 최종적으로 이제 재판부가 합산한 뒤에 거기서 최종 형량을 정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 측면에서는 사실은 뇌물죄라든가 이런 부분은 최대 무기징역까지 이제 이 형량이 나오지 않습니까? 예. 이런 측면에서는 일단은 검찰도 국민의 감정이라든가 또는 법이 정하는 업무방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정할 수 있는 부분에서는 최대한 고려를 했다고 보여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 국민들께서 느끼는 분노라든가 또는 대한민국의 입시라든가 학사 행정에서 이 나타났던 정말 시스템의 붕괴까지 얘기될 정도의 상황에 비하면 사실 국민들께서는 아마 더 강력하게 예. 이 처벌해야 된다고 느끼실 텐데요. 네. 그래도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을 믿어봐야죠. 예. 네, 국정농단과 관련해서 수사, 재판 상황까지 짚어봤고요. 이번에는 국회로 가보겠습니다. 오늘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임명 동의안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국회를 통과했는데요. 이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초기부터 계속해서 책임 총리제를 약속하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책임 총리제 구현이 가능할 것인가 이런 의문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거든요. 어떤 의견이십니까? 분명한 것은 이낙연 총리의 어떤 인준 문제와 관련해서 사실은 이제 그 개인의 어떤 여러 가지 하자 이런 문제가 사실은 이번에 쟁점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것과 관련돼서 문재인 대통령이 어떻게 그동안 약속했는가, 소위 말 5대 비리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사과 안 한다라는 게 자유한국당의 입장이었고, 예. 그래서 자유한국당이 이제 끝까지 이제 동의를 하지 않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가 앞으로 책임 총리를 할 수 있을 것인가 말 것인가 이것은 역시 또한 문재인 대통령의 의지에 달려 있는 것이라고 봅니다. 네. 근데 문재인 대통령이 현재 이제 이낙연 총리 후보를 이렇게 임명하도록 본인이 이제 이렇게 상당히 굳은 의지로 이렇게 밀어붙였듯이 이낙연 총리에게 네. 어떤 책임 총리에서의 어떤 권한을 부여한다면 실제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제 제가 우려스러운 거는 우리 헌법 87조에 이제 그 총리가 국무위원 제청을 대통령한테 할 수 있도록 했는데 예. 바로 총리 인준하자마자 또 대통령께서 그 장관 후보자 4명을 이렇게 임명을 하셔가지고 예. 좀 모양이 좀 힘을 실어주는 모양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약간 좀 앞으로 박살을 냈다.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네, 예. 항상 정권 초기마다 나온 얘기가 책임 총리제 구현인데요. 이번에는 실현될 수 있을지 현실적인 이런 상황들을 고려했을 때 어떻게 될 것으로 보십니까? 방금 최 의원님 잘 설명해 주셨지만 사실은 예. 대통령 의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대통령이 얼마나 총리를 배려하고 총리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느냐 그 부분이 첫 번째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총리 이 본인의 역량입니다. 오늘 이낙연 총리가 이제 예. 인준이 된 뒤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소통과 통합을 하고 성심껏 야당과 대화하겠다. 예. 사실은 이 총리는 결국은 대통령이 어느 정도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느냐, 그리고 역할 분담을 시켜주고 권한을 위임하느냐, 이 중요하거든요. 더불어서 야당과의 관계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총리는 아무래도 국정을 하면서 법안 통과라든가 또는 실제 예산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역할을 할 때 야당과 소통을 해야 되거든요. 일단 후보자 이제 총리 본인은 그런 의지를 밝히고 있고요. 그러나 이제 야당이 과연 어느 정도 여기서 같이 협치 가능성을 만들 것이냐 이번 사안에서 많이 어긋났습니다. 저는 그런 측면에서는 문재인 대통령도 좀 더 적극적으로 야당과 좀 대화하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다. 예. 그리고 자유한국당도 사실은 첫 출발 아니겠습니까? 지금 인수위도 없이 가동되는 정부 어려운 상황인데 그런 측면에서는 좀 더 대승적으로 만일 경우 이번에 흔쾌하게 했다면
이번엔 자유한국당이 더 점수를 얻었을 겁니다. 그런데 마지막까지 이렇게 되면서 대통령도 많은 점수도 못 얻고 이런 상황이 됐는데요. 결국은 앞으로 얼마나 더 협치를 위해서 총리 스스로도 열심히 뛰어주고 야당과의 협력을 위해서 나가느냐. 사실 지난번 황교안 전 총리 같은 경우 봤을 때 야당과의 대화는커녕 뭐 여당에게도 정말 아주 대통령에게만 사실은 충성을 다하고 나머지 국회와 전혀 안 했거든요. 예. 이런 틀을 벗어나서 여당과 야당과 성심성의껏 정말 지혜를 모으고 대화한다면 책임 총리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은 어느 때보다 높다. 특히 대통령의 이 탈권위적인 행보라든가 이런 것을 봤을 때는 예. 어느 때보다도 특히 후보자도 역량이 국회 사선에 역량이 높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잘 해나갈 가능성은 다른 때보다는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예, 네. 뭐 어려운 상황에서 총리 인준을 받았기 때문에 이낙연 총리의 행보를 좀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저희가 자유한국당 얘기를 조금 더 하겠습니다. 뭐 앞서 언급을 해주셨습니다만 끝내 인준안 처리에 불참을 했고 이렇게 되면 지금 뭐 총리 후보자 인준은 첫걸음이었거든요. 이제 6월 내내 청문회 전국이 이어질 텐데 자유한국당의 행보를 어떻게 전망하세요? 자유한국당에서는 글쎄 제가 보기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사실은 협치를 거의 포기하지 않았나 이렇게 보는 듯합니다. 그 이유는 첫째 이낙연 총리 임명 과정에서 예, 분명히 총리를 임명할 때는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발표를 하시고 그러나 이제 그 사이 본인이 제기한 기준에 하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 그 부분에서는 직접적으로 이렇게 소통하지 않으시고 이런 측면에서 일단 실망을 했고 두 번째로는 지금 장관을 새로 임명했다는 분들이 사실은 이제 국회의원 출신이지만 이분들이 다 전부 다 일성이 과거의 적폐청산이라는 얘기를 다 했어요. 예, 국토해양부 장관은 사실은 우리나라 그 주거 환경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이런 얘기하기보다는 4대강 문제를 한번 해결하겠다. 예. 그다음에 해양수산부 장관도 세월호를 어떻게 다시 또 조사하겠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자유한국당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저거는 협치하기 위한 의지는 아닌 것 같다. 예. 일정하게 좀 오히려 이 적폐청산,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 봤다면 개혁 이쪽이 너무 방점이 좀 있는 것 아닌가라고 지금 자유한국당에서는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예. 네. 근데 결국엔 야당, 그러니까 특히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명분이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야당에게 길을 좀 열어주려면 대통령의 정치력, 여당의 정치력이 필요할 텐데 그럼 첫 스텝으로 어떻게 해야지 제1야당인 한국당을 이끌어낼 수 있을까요? 그래서 이제 그 간단히 얘기하는 어려운데 예, 실제 이제 문재인 대통령께서 처음에 이제 협치와 개혁을 함께 얘기했을 때 개혁의 좀 속도 조절이라고 할까? 예, 이런 부분들을 좀 하는 것이 가장 우선적으로 좀 필요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속도 물론 조절이요? 이제 그렇죠. 이 문재인 대통령이 현재 이제 야당이었다가 여당이 됐기 때문에 예, 물론 분명히 그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한 분들에게 을 위해서 해야 될 것들이 있겠죠. 하지만 이제 협치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굳이 저렇게 급하게 모든 일들을 처리할 필요가 있을까? 과거의 예컨대 예. 4대강 문제 한번 거의 처음에 말씀하신 게 이제 징벌적 차원에서 한번 보자. 예. 물론 이제 예. 뒤로 좀 빠졌지만 라든가 아니면 뭐 예를 들어서 뭐 최순실 국정농단과 관련해서 뭐 정윤회 문건을 다시 한번 조사해야 되겠다. 이런 부분들이 사실 자유한국당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저거 왜 그럴까? 네. 이런 생각들이 드는 게 사실이죠. 네, 뭐 앞서 짚어주신 것처럼 여야가 첨예하게 이렇게 의견이 대립하는 그런 사안들이 상당하고 국민의당도 이번에 인준안 통과에서는 협조를 했지만 앞으로 뭐 송곳 검증도 예고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협치라는 단어는 꾸준히 제기돼 나오고 있는데 국민들 입장에서 이렇게 국회를 쭉 지켜보면서 이번에 협치하는 모습을 좀 볼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저는 볼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예. 왜냐하면 여당도 필요하고 야당도 필요하고 또 청와대도 필요하거든요. 단지 현안에서 지금 부딪히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건데요. 여기서 서로 한 발씩 양보하고 예. 특히 결국은 우리 국민들의 행복을 위해서 정치가 존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저는 대통령과 청와대도 좀 더 겸허하게 야당에게 어떤 명분을 지어줄 필요가 있거든요. 예. 그것이 정치를 잘 풀어나가는 방법이고요. 현재 야당의 입장, 특히 자유한국당의 입장은 이미 당공 경쟁에 들어갔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뭐 홍준표 대 홍문종이다, 홍대홍이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고 그리고 앞으로 임시국회에서 추가 경정 예산이 있죠. 또 정부 조직 개편안도 있죠. 그리고 개혁 입법안 뭐 등등 야당의 협조를 얻을 일이 많습니다. 그렇다면은 좀 더 야당에게 명분을 세워줄 수 있는 그런 것도 좀 모색을 해야 되고요. 야당 입장에서도 사실은 저는 통 크게 이런 국면에서는
앞으로 사실은 싸워야 될 일은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국면에서 국민들께 야 정말 야당이 과거와 달라졌구나. 사실은 그동안의 야당의 모습들은 박근혜 정부 내내 무기력하게 지금 자유한국당도 마찬가지고 바른정당도 그렇고요. 다른 현재 여당이 된 이 더불어민주당도 제 역할을 못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이 부분에서 정말 국민을 위해서 열심히 뛰는 모습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는 네. 정말 협치의 틀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 공감대는 기본적으로 돼 있다고 보고요. 그렇다면 이번 과정에서 사실은 얻은 것도 있고 이런 것도 다 있을 겁니다. 이걸 한번 반추해 보면서 앞으로 임시국회 그 이후 또 내년 지방선거 곧 또 선거구민이 다가옵니다. 네. 그러면 더욱더 경쟁이 치열해질 텐데 이런 속에서 법안이라든가 국민이 꼭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서로 마음을 모아서 같이 해주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 이것이 결국은 다음의 성공을 위해서 필요한 부분이라고 보고요. 저는 그런 장면들이 몇몇 나타날 수 있을 거고 청와대도 이미 그런 탈권위적인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예.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대신에 그것은 정치권이 적극적으로 예. 힘을 모아야 되겠죠. 네. 여야의 모습이 또 어떻게 국민들께 비춰질지 저희가 좀 기대를 해보고요. 이 문자 폭탄 얘기는 사실 그 청문회에 들어서면서 계속해서 나왔던 얘기인데 국민의당에서 좀 강경하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야당 위원들이 문자 폭탄에 따른 고통을 호소해서 대응책을 마련하겠다. 뭐 고소 고발 얘기까지 나오고 있어서요. 일단 이거 두 분께 공통적으로 좀 여쭙겠습니다. 문자 폭탄에 대한 어떤 고소 고발 방침이랄까요? 이걸 어떻게 보세요? 필요한 조치라고 보십니까? 일단은 이제 문자가 많이 오는데 이것을 문자 폭탄이라고 할 수 있을까? 예. 좀 그건 아닌 것 같고요.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문자 폭탄이라고 할 정도까지 된다면은 거의 의도적으로 악성 댓글을 예. 악성 문자를 다는 경우인데 그 경우는 사실은 이제 쉽게 알아낼 수 있죠. 예. 제가 볼 때는 이제 현재 국민의당 쪽에서는 그런 모습, 특히 이낙연 총리 청문회와 관련해서 예. 그런 그 상황들을 다 당한 것 같아요. 예. 네. 그런 상황에 대해서는 좀 조치를 취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것이 이제 좀 건강한, 소위 말하면 건강한 민주주의에서 참여 문화를 또 형성하는 그런 그 계기도 될 것이고요. 예. 다만 앞에도 모두에서 제가 얘기했듯이 그냥 문자 많이 보내는 거하고 문자 폭탄 많이 보내는 거하고는 다르기 때문에 예. 그 부분은 분명히 해야 될 겁니다. 케이스별로 좀 나눠가지고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러니까 뭐 문자 폭탄에 대해서 표현까지도 바꿔야 된다는 얘기 뭐 물론 차 의원께도 해주셨습니다만 야당에서는 문자 폭탄 대신할 명칭을 만들겠다. 국회의원이 공복인데 폭탄이라는 단어는 주권을 가진 국민들한테 어울리지 않는다. 이런 얘기도 하는 것 같고요.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일단 공감합니다. 왜냐하면 국민들의 정치 참여를 늘리고 국민들의 의견을 표출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 아니겠습니까? 국회의원들, 정치인들이 평상시에는 또 더 많은 문자를 받고 싶어하는 것이 또 원래 정치인의 생리 아니겠습니까? 예. 그리고 국민들이 어떤 의견들, 정치적 사안에 대해서 의견을 표출하는 것들 그런 것들을 사실은 권장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사실은 뭐 대책기구를 만들어서 엄청난 대응을 한다. 악성적인 정말 명예훼손이라든가 또는 허위 정보를 이용한 그런 비방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도 많은 그런 그 대책들을 고소 고발도 하고 있거든요. 예. 그런 측면에서는 저는 그 부분들을 정치인이라면 감내할 부분이 있다. 대신에 국민들께서도 좀 성숙하게 그런 명예훼손이라든가 이런 부분까지 가지 않을 정도로 자신의 의견을 표출시켜주고 또 예를 들어서 뭐 국회의원이 사실 공적인 업무를 하는 핸드폰에 예. 뭐 수만 통이 감으로 해서 업무를 볼 수 없을 정도로 마비시켜버린다. 거기까지는 너무하다. 다시 말해서 당의 기구라든가 또는 뭐 지구당이라든가 다양한 부분 뭐 지역의 당협이라든가 곳곳에 통해서 또 중앙당을 통해서 의견을 표출할 수 있는 길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렇게 좀 성숙한 시민의식도 우리 시민들이 발휘해 주시면 좋겠고요. 예. 정치 현장에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하면 잘 수렴할 수 있을지 거기에 대한 고민도 좀 잘하고 SNS 21세기 있죠. 4차 정보혁명 시대 아니겠습니까? 예. 이런 측면에서는 적극적으로 새로운 그런 커뮤니케이션 통로도 만들어서 네. 활용할 필요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예. 네, 그리고 끝으로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상당히 큰 논란이 되고 있는 내용을 좀 주제로 얘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국방부가 사드 추가 반입 사실을 의도적으로 누락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렇게 청와대가 오늘 밝혔는데 이걸 시작으로 청와대가 앞으로 강경하게 대응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이 대대적인 국방 개혁으로 이어질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거기까지 이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예. 그런데 이 국방 개혁을 애초부터 의도하고 물론 생각은 하고 있었겠지만요. 그러나 이 사안은 정말로 중요한 국기문란 사태라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이 5월 9일 선거 통해서 5월 10일 대통령이 됐습니다. 네. 예. 그러면 그로부터 13일 전인 4월 26일에 이미 사실은 대통령이 곧 선출될 과정 속에서 일방적으로 국민들에게 아무런
알리지도 않고 그 이유도 국민들은 확인할 수 있는 방법도 2급 군사기밀로 해서 확인도 해주지 않았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대통령이 취임을 했고요. 그러고 나서 5월 15일 후에 이제 위원회가 보고를 받는데 거기에서도 사실상 초안에는 그런 내용들 6기가 있고 4기는 어떻게 돼 있고 보관돼 있는 상황까지 있었는데 내부에서 강독하는 국방부 과정에서 이걸 의도적으로 누락시켰다. 이게 청와대 발표 아닙니까? 예. 청와대 공식 조사고 국방부에서도 이 조사에 참여한 사람들이 인정을 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국군 통수권자에게 현재 국방의 상황, 더군다나 한미 관계, 한중 관계 얼마나 사드가 중요한 이슈입니까? 국민의 지혜를 모아도 부족한 판에 대통령에게 제대로 정보도 보고하지 않는 대통령에 대한 기망입니다. 대통령을 속이고 국민을 배신한 행위라고 저는 봅니다. 이 여기에 대해서는 엄중한 문책이 따라야 되고요. 그동안에 이런 국방의 문제들에서 방산비리라든가 또는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았지 않습니까? 이런 개혁은 당연히 했어야 될 일이고요. 이번 사안을 계기로 해서 저는 왜 이렇게 우리 국방 시스템이 마비됐는가? 예. 국군 통수권자까지도 무시하는 이런 국방 시스템이라면 이것은 정말 철저하게 바꿔야 되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이것은 과거 보수 정부에도 마찬가지. 보수 정부가 아마 더 엄격했을 거라고 봅니다. 네. 그런 측면에서 이번 사안은 확실하게 책임의 소재, 누가 어떻게 왜 이런 일이 벌어진지를 밝혀야 되고요. 네. 그런 사안에서 국방 개혁의 단초들이 있다면 그 부분도 같이 실행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네. 그래서 한민구 국방부 장관 경질론이 고개를 들고 있고 청와대가 오늘 김관진 전 국가안보 실장, 한민구 국방부 장관 청와대로 와서 조사받아라 이렇게 통보를 했습니다.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당연하죠. 제가 볼 때는 그 한민구 국방장관이 현직 국방장관이 아니다 하더라도 예, 새로 된 정부에게 사드의 현재 위치를 분명하게 알려야 됩니다. 그런데 청와대 발표대로 한다면은 예, 사실 이제 안보실장한테 보고도 제대로 안 했고 문건에도 그리고 안보실장이 물어봤는데도 그런 게 있습니까?라고 답했다는 거는 예, 이거는 저는 아주 그 실제 국기문란에 해당되는 거다. 예, 다만 이것과 관련돼서 지금 앵커께서도 얘기하셨지만 국방계획으로 연결을 하려면은 너무 거리가 멀죠. 예. 그죠? 그리고 또 이것과 관련해서 무슨 사드를 국민한테 알려야 되는데 안 알렸다라고 문제 삼는 것도 저는 상당히 핀트가 안 맞는 것 같다. 그래서 이 문제는 이 문제 자체로 하급 기관이 상급 기관에 보고 안 하고 네, 전임 기관이 후임 기관에 인수인계 제대로 안 한 것 그것에 대해서 문책하면 된다. 예. 그다음에 국방계획은 이거 없어도 해야죠. 예. 보고 누락, 사드 보고 누락 사태 어디까지 흘러갈지 저희가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모시고 전국 분석했습니다. 김홍국 경기대 겸임교수, 차명진 전 새누리당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